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파전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4명의 후보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계엄에 대해서 떳떳한 입장과 당당하게 돌파할 수 있는 후보만이 사실 국민들께 표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탄핵 방법밖에 없었느냐. 이 탄핵이 잘 됐다. 이런 평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 계엄은 반대했지만 탄핵도 반대를 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4명의 그 후보들이 누가 될 것이냐를 두고 이 3명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정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예상대로 들어갔고요.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 경쟁을 펼친 건데 안철수 후보가 된 겁니다. 예측을 좀 하셨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죠. 저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100% 여론조사의 그 형태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본인의 고유표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니까 탄핵의 찬반 여부에 대한 프레임보다는 그러니까 탄핵 찬반의 대표 주자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 주자 이외에는 사실 본인의 원래 그 지지도나 인지도 갖고 그 싸움이 될 가능성이 컸고 또 하나 이제 이철우 경북지사가 상당히 이제 탄핵 반대 쪽에서는 또 선명성을 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승민, 오세훈 후보의 시장의 표가 또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예.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 김진욱 대변인 보시기에는 결국 이렇게 지금 4명으로 압축이 됐거든요. 앞으로의 어떤 구도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좀 예측하세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그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 부분에 대한 구도가 좀 더 명확해진 것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윤심의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치열한 선명성 경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이제 제명까지 얘기를 하면서 언급한 부분이 이제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달에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을 당시에 본인이 당 대표 시절에 출당과 제명을 위한 그런 윤리위 소집도 그때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별도로 낸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보다 더 누가 더 선명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쪽으로 이제 관심 포인트가 옮겨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경쟁을 한 결과 결국 안철수 후보가 됐고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들어왔으면은 어떤 찬탄파와 반탄파 3대 1로 나뉘어서 어떤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할 거다라는 계산이 있었을 수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면서 어떤 표를 나눠갖게 돼서 좀 불리해졌다. 신경이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여지가 있죠. 지금 이제 탄핵 찬성 반대 2대 2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지만 물론 이제 각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색깔들이나 아니면 공적들이 탄핵에 대한 찬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간의 정치를 쭉 해오면서 예. 공과가 다 쌓였어요. 그에 대한 판단을 이제 할 텐데 가장 최근의 일이 이제 탄핵 찬성 반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각되는 것뿐인데 물론 이제 이게 그 당대표 선거라 그러면 탄핵 찬반 구도로 가는 것이 맞죠. 근데 이게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거기 때문에 특히 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무소속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과 관련된 부정적 평가를 일으킬 만한 언행을 하는 거는 저는 당원들이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에는 다른 전략들을 세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왜냐하면 탄핵 찬성 반대라는 것은 전략적 차원의 찬성 반대 이런 측면으로 방법적인 측면에서만 달리한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예. 계엄과 관련된 언급을 자꾸 하게 되면 당이 부정적 이미지가 와요. 당이 한 번도 계엄에 대해서 찬성한 적이 없어요. 뭐 계엄을 불가피하다 이런 발언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예. 어쨌든 평가적인 측면에서는 그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에 대해서 자꾸만 공격을 하게 되면 당의 부정적 요인이 쌓이게 되고 그럼 무소속 출마도 아니고 당의 후보자로서 나오시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부적절하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간의 이 탄핵 계엄 이전에 본인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자산적 측면을 좀 그 당원께 어필하는 수준의 선거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추측과 뭐 관측의 영역인 건데 어떤 찬탄파의 표심을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나눠 갖게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느 쪽에 더 표심이 갈 것으로 보세요? 이제부터 그것 때문에 더 선명성 경쟁이 예.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이제 4명의 후보가 공교롭게도 탄핵 찬성파가 2명, 반대파가 2명씩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2명으로 또 이제 다음 주에 압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단독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으로 봐서는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찬성 쪽에서 1명, 반대 쪽에서 1명씩이 이 2명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어느 쪽을 지지하든 그 선명성 경쟁들을 더 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생길 것이고 안철수 후보가 일정하게 지금 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또 그 못지않게 한동훈 후보 역시도 이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모습들과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동안 각을 세워왔었던 모습들이 계속해서 잔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 전략적으로 끌고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표가 어느 한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토론이 이제 내일서부터 진행이 될 테니까요. 그 과정들 속에서 한쪽의 방향이 정리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탄핵 찬반 구도로 가지 않을 거라고 제가 보는 이유가 예. 지금 저 4분의 경우에는 탄핵 찬반 구도로 가면 분명히 선명성 있는 분이 양쪽에서 1명씩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선명성 측면에서 딸려요. 지금 뒤처진다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뒤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분이 각자 같은 탄핵의 입장을 취했던 분을 상대로 해서는 다른 기준을 갖고 상당히 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커져서 저는 오히려 다양한 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2차 경선의 경우에는 룰도 바뀌잖아요. 당원 50,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해서 바뀌는데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예. 그런 부분이죠. 탄핵 찬반 갖고는 사실 당원 50이라는 게 절대적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여론조사 50도 무당층과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나온 이런 결과에다가 더욱더 이제 당원들의 표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당원들의 표심이 작동하는 측면은 탄핵 찬반이나 계엄 갖고 서로 치고받으면 예. 사실 이 부분은 당원들 입장에서 외면할 가능성이 커요. 개인적으로 보면 다른 그 이전의 어떤 여러 문제들, 이전에 본인들의 공과 갖고 어필하거나 공격하는 양상의 어떤 토론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홍준표 그러니까 반탄파 후보로 이렇게 추려지는 그 두 분의 구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누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두 분 중에서도 약간 미묘하게 예. 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 국민의힘에서 최종 후보가 남아 있는 밖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 누가 어떤 관계를 형성해 갈 것이냐라는 것도 또 하나의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평가의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그 지금 이 탄핵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 이것까지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홍준표, 김문수 두 후보를 놓고 보면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 이 부분을 좀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한덕수 대행과의 어떤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단일화에 열려 있는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입장이 약간 미묘하게 좀 바뀐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덕수 대행의 일단 출마 의지 여부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지에 예.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지지율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거리 문제는 두 분이 다 그렇게 강하게 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약간 갈리게 될 것 같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인지 아니면 부정적 입장인지가 예. 당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끼칠 것 같긴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향후 그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부분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 여전히 최대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 한순간도 소홀함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쯤 되면 한덕수 대행이 어떤 입장을 밝힐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여전히 어떤 침묵을 이어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라고 지금 이제 해석들이 되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중심에 놓고 주변에서는 다양한 그 일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 그 지지 또 추대위요? 추대위 예. 이런 부분들까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 걸 근데 한덕수 대행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리지 않고 뭔가 그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 두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부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수로 뛸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자리에 계속 계실 것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달라라는 지금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도 더 이상 이쪽 저쪽으로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 지금 이제 내일인가요? 그 한미 2+2 협의가 통상 협의가 있을 예정인데 그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근데 거기에서 큰 결과를 한 번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명확한 입장을 말씀 주시는 게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고 또 더 이상 이 집권 여당을 했었던 국민의힘의 이 경선에 힘을 빼지 않는 예. 도움을 주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빨리 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저는 오히려 그게 예. 무책임하다고 보는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저희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보면 당신 대선 나올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사실상 말을 안 했잖아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만약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선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통화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협상단을 대선으로 나올 확률이 있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협상단 꾸려서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일단 국익에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또는 공무원들의 기강 잡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도움이 되는 이분이 다른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국정을 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범위 내에서. 그런데 국정 동력 확보 차원에서 유리한 저런 침묵을 왜 자꾸 없애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나오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비판하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침묵하고 열심히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뭐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이 행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자꾸만 저 부분을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한덕수 대행 재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합시다.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자신 있으면 하길 바랍니다. 덮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기길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으로 저런 목소리가 나오긴 했는데 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실제로는 재탄핵까지는 아직 진지하게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당내에는 뭐 여전히 많은 의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예. 의견들 중에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탄핵이라는 그런 두 번의 탄핵이라는 서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것을 깔아주느냐 그 카펫을 깔아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발의 논리도 상당히 치열하게 나오는 상황이고 물리적인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탄핵안을 의결하게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국회에서 본회의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보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한 쪽이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꾸만 야당이었던 민주당에게 탄핵을 이렇게 그 추동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행동들을 좀 자제하시고 본인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란은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재탄핵 나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그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았고요. 예. 두 번째는 침묵한다고 해서 탄핵 사유가 됩니까? 그다음에 잘하니까 탄핵이에요. 잘하고 또 성과 낼 것 같으니까 못 내게 하려고 탄핵이고. 그럼 이거는 국익적 측면에서 보면 국익을 저해하는 탄핵이거든요.
이게 국회에서 직권남용 이상의 뭔가 무책임한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탄핵으로 나아가지는 않겠지만 예. 저렇게 운운하는 것 자체 총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 미국에서도 파트너로 인정해가지고 2대2 협상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오늘 도착했잖아요. 그럼에도 탄핵 운운한다는 것은 이게 뭐 하자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진성중 정책위 의장이 글쎄요. 통상 협상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잘하니까 탄핵이다. 성과 낼 것 같으니까 못 내게 탄핵이다.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경선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수도권과 호남 권역 경선 투표를 앞두고 김경수 후보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찾았고요. 김동연 후보는 수도권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두 후보 모습 보겠습니다. 지방 정부들의 최소 1년에 30조 원의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나눠줘야 됩니다. 해양수산부 이전하겠습니다. 인천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부산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부산은 국제금융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미 드렸습니다. 지금 뭐 신조어로 그 9대명 그러니까 어대명이 아니라 이제 90%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대통령 이재명이 나올 것이냐가 관건이다라는 용어로 9대명이라는 말들이 지금 나왔는데 호남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투표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호남 지역도 이번에는 좀 투표율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경선 때와 또 지난 그 작년에 있었던 전당대회 경선에선 한 30%대 정도의 낮은 투표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투표율은 우리가 그 당에서 아무리 높인다고 하더라도 당원들이 참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방법 외에 다른 부분이 있을까? 또 그 호남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대선 이 플랜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각 후보들마다 열심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책적 비전을 통해서 구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9대명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득표율은 당심 50% 범위 내의 것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심 50%는 27일에 저희 같이 통합적으로 발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심 50%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까지 열심히 이제 구애 활동을 하고도 계시고 이 부분까지 본다면 제가 볼 때는 9대명, 소위 90%가 넘어설 것이냐라는 부분이 관심이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 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저희가 민심 반영 비율까지 본다면 80% 중반 정도에서 대체적으로 이 표수가 결정이 됐던 이런 상황들까지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 중반 정도를 예측을 해주신 건데 저희가 지난 그 재보궐선거 때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민주당 후보가 패했습니다. 뭐 이런 점들을 보면은 호남 민심이 이 후보에게 어떤 전적인 지지를 보내지는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인 건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득표를 얻을 것으로 보세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예.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역대 그 다른 대표들보다는 호남의 지지율이 낮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투표율도 상당히 낮았고요. 예. 뭐 당대표 선거나 이럴 때 보면 이낙연 전 지사가 일정 부분 그 50% 가까이 얻은 뒤로다가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공고히 해왔죠. 근데 담양 재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공천 실패라고 보고요. 사실은 그 조국 혁신당으로 나간 그 공천 받았던 분이 그 지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군의원 의장도 하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번 오히려 득표율을 낮추는 것이 저는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커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유한 입장을 견제해야 되는 것이고 김동연 지사는 좀 더 각을 세워야 되는 부분은 맞죠. 지금 각을 세우고 계신데 그래야지만 당내에서도 표심이 한껏 부풀어 올라가지고 나중에 본선에서 시너지 효과로 분출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분이 이재명 지사에게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